예,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2020년 새해 밝았고 오늘 첫 강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강이죠? 2020년도. 예, 오늘 첫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재 20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기본서 20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가 2019년 11월, 12월 달은 우리가 기초입문서로 우리가 기초입문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로 이제 드디어 1월 달, 2월 달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여러분들? 예, 자, 여기 분필 어디로 다 가버렸네요.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 세법은 원래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자, 그래서 부동산 살 때, 또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우리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기본서는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이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 공부하는 초심자들은 원래 세법에 대한 선입견도 있잖아요. 어렵다, 뭐 계산,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원래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또 조세 총론 또 용어들을 또 낯설고 또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조세 총론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 처음에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세법에서의 세법만의 용어들이 또 낯선 것들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민법이라든가 또 공시법이라든가 또 부동산 학개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념을 배우고 오면 자 이해가 되는데, 그런 데서 다른 과목들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면 또 그런 민법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학개론적인 개념, 공시법적인 개념이 나와서 처음엔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되면 나중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용어 설명을 드리면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 그럽니다. 그럴 때 과세주체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 지방세, 국세에는 또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세 총론에서 일단 시험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 조세 총론에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어떨 때는 한 문제, 뭐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30회 시험에서는 조세 총론과 관련한 문제가 또 의외로 또 세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국세에서는 대개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지방세에서 예를 들어서 7문제 나왔다 그러면 국세에서는 뭐 6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지방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 구성해서 우리 2차 과목에서 제2교시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은 이렇게 한 과목입니다. 합쳐서 40문제 출제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공시법을 좀 보면요, 공시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명히 공시법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등기법하고 등기하고 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인데요, 시험 출제 비중을 보시면 등기에서 30%, 그 다음에 지적에서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등기법이요, 대부분 평균적인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고요. 자, 실전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또 등기법이 제일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과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우리
2차 과목 2교시에서는 요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 요거 합치면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득점하는 식으로 가는 전략이 좋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재밌다. 등기법이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혈액형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보기에는 B형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쪽에 뭔가 근무를 하셨거나 이런 특별한 어떤 특수한 분들 아니면은 대개는 등기법을 좀 어렵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점수를 따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은 출제문 항수는 제일 작지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 고득점 합격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30회 시험은 시험 문제가 좀 문제가 지저분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법에서 또 한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되고 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작년 30회 시험은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최근에 물론 뭐 시험 계속 2차 과목은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주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31회 시험 같으면 특히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지난 30회 시험 전에 한번 보면요. 28회 시험 때 3만 몇천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수가 나왔는데 근데 29회 시험 때는 16,000 몇 명 나왔습니다. 합격자가. 근데 30회 시험에 27,000명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3만 얼마였다가 16,000으로 확 줄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그랬다가 다시 또 너무 줄었다 이래가지고 또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 수를 올린다고 올린 것이 27,000명대 또 올라갔으니까 이번에 31회 시험은 이것도 운이에요, 여러분들. 31회 시험은 2차 과목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해서 그래서 합격자 수를 조절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6,000에서 뭐 27,000보다는 확실하게 적은 그 인원이 합격자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선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수 조절하려면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 우리 절대평가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 31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2차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2차 과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뭐 지금 그 처음 1차, 2차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특히 민법에 주안점을 두고 시간만 나면 민법을 공부하고 시간 나면 민법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과목에 주안점을 두고 4월달, 5월달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2차 과목은 그러면 언제 공부하느냐? 나중에 여름 돼서 공부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름 돼서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여름 돼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그때 들어오느냐?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그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공부하시느냐?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듣고 수강하고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이제 전후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서 수업 시간 전후로 공부하시고 특히 세법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30회 시험에서 어떤 간에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왔지만 또 세법에서 어떤 간에 낭패를 보셨던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공부했던 분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저와 함께 1년 공부하시면 제가 반드시 세법은 여러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뭐 이렇게, 그렇지, 이게. 자, 박수 치신 분에게 31회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겠고요. 원래 제 이렇게 항상 구원의 약속을 드리는데도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뒤에 계신 분들 그냥 하던가 말던가 뭐 이런 식이신데 여러분 나중에 한 문제 때문에 28회 시험 보신 분들은 한 문제 때문에 지금 1월 10일 날 28회 시험 한 문제로 인해서 세법 이의제기 문제 들어간 거 지금 소송 들어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1심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한 문제 때문에 몇 년을 소송하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문제 소송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요 시험장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 세법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공부하시다 보면 세법을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고득점 한다? 아이, 그럼 뭐 그런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 강의의 모토는 항상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을 집중해서 듣고 저랑 같이 반복했어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 강의한 내용에 대한 PPT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첫날 그래서 그냥 준비를 안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있죠? 첫 시험 시작할 때 전주에 배운 내용을 제가 리마인드 쭉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하시는 대로 도움되리라고 제가 핵심 요약 정리 해가지고 요약 강의도 제 카페에다가도 올리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께도 또 배부가 되고요.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 전주에 배운 내용, 또 그날 배운 내용,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PPT로 또 OX 해가지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또 OX로 여러분들이 바로 저랑 같이 본제 보고 바로 답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객관식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바로 또 답을 특정하는 그런 연습이요. 옳은지 틀렸는지 바로바로 결정하는 연습을 또 PPT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그날 수업 배웠죠? 진도 나가면 끝날 때 또 그날 배운 내용을 또 제가 쭉 리마인드를 또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 한 서너 번씩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세법은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날 배운 것들, 자기 본인이 틀렸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리마인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수업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은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은 여러분들 공부가 되도록 이렇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고 또 실전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우리 세법은 효자 과목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30회 시험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문제 지저분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회 시험에서는 뭐 무난히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자, 그래서 효자 과목이고 공부할 때도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세법은 실전에서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셨을 때도 고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세법이고, 그래서 실전에 나가서도 여러분께 제일 도움이 되는 과목이 또 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변 세법의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고, 또 실전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난 제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기초 입문 과정에 이어서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제 어떤 수강생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배웠던 여태까지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꼭 있겠죠? 해마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 예전에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있죠. 현장에서 이제 어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있죠. 굉장히 힘들고 어떤 그런 날 늦게 이제 일을 하고 밤에 집에 오는데, 겨울에 있죠. 바람이 휙 부는데 길거리에 전단지 한 장이 휙 날아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원래는 그런 게 길거리 좀 휘날리고 그러더라도 원래 안 죽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그 전단지가 있어요. 왠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걸 딱 집어들었대요. 딱 봤더니 그 전단지 내용이 뭐냐,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딱 이거 보는 순간 전율을 딱 느끼면서 운명처럼, 그래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있어서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곳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곳이 제가 강의하는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수강생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야간반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이 수강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있죠. 진짜 다른 수강생보다 유난히 더 수업 들을 때 동공이 흔들리고 적응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수강생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생이
예, 나중에 처음에는 그랬는데 있죠. 나중에는 이제 그 표정도 밝아지고 이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름부터는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뭔가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때려치고 마지막 독서실에서 이제 시험장 가기까지 이제 몰아쳐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수강생은 처음에 학원에서 그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수강생은 올해 동차, 올해 어떤 수강생은 2년짜리, 어떤 수강생은 3년짜리 이렇게 상담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딱 해봤는데 이 수강생은 한 최소한 3년짜리다. 그래서 한 3년은 걸리겠구나 합격하려면.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에 동차로 1년 만에 끝냈습니다. 1년 만에 끝냈는데 이 수강생 자기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해본 적도 처음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것도 처음이고 그러면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이 수강생의 문제는 뭐냐면 합격한 다음에 이 수강생이 소년가장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생들 자기가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병 중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등등 어머니 편찮으시고 그래서 소년가장처럼 집안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합격한 다음에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같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형이 사무실을 내는데 그 옆에다가 책상 하나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강생이 수완 좋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 수강생 반지하에서 말 그대로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중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처음으로요 집 하나를 사서요 이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보세요. 계약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하는 과정으로 치는데 매수인 을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등기 이전은 아직 안 했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을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요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요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매수인 을은요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그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 같이 공부했던 형 그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어요. 얻어서 시작해서 따로 자기가 풀이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집도 하나 장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자기 사무실을 이제 내야 되겠죠. 이제 번듯하게. 그래서 사무실도 내고 그러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걸 합니다. 그럴 때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라겠죠. 그런 걸 하면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등록 면허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등록 면허세, 등록세를 떠올리는데 옛날에 있었던 등록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 또 말소 등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내는 세금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산을요. 자,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서요. 등기 이전 아직 안 됐어요. 매수 명의로. 근데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때, 등기 안 됐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보유 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냅니다. 자, 재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돈을 진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또 집도 또 뭐 경매로 나온 거 다른 것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도 잡고 또 자기 동생들 명의로도 집을 잡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이제 여러 채 이제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을요 집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제가 항상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할 때 기초입문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 많이 상승하고 또 공시가격 반영률이 많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뭔지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 반영률이,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 3%만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 새로 오신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미혼 남녀 여성 수강생분들, 남녀 여성 남성 수강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여자 친구를 사귀는데 이 여친 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뭔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낸다는데, 그러면 바로 그냥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정원하고, 그 오빠를 사귀었는데 이 오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뭔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들 때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물어봤더니 그게 뭔데? 오빠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 그랬더니 야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 오빠 나랑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입니다. 또 여러분, 저기 갑과 을 중에서 제가 매수인을 중심으로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 이전 아직 안 됐어도요. 잔금 받았을 때,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양도했다. 그래서 이 양도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느냐? 소득세예요.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요,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우리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들 5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 등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과세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 또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요, 시장군수구청장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렇게 특별시에 속해 있는 구, 또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가 되고요. 그런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도가 있고 도 아래에 있는 시, 그 시 아래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자치구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도 있고 도 아래 시가 있고 그 시 아래에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고요. 자, 그럴 때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가 과세 주체지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등록면세를 내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자,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가 있는 곳에선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도세라고 합니다.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예요. 시군이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경기도로 가는 세금입니다. 경기도가 과세에 취해지 성남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뭐라? 자치구세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 유치한 세금입니다. 시군구가 과세 유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재산세 같은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우리가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유치한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가 있다가 나오는데요. 다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나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다 얘네들 세금들에 다 과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통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요. 그럴 때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얘네들 과세 주체 오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특별시광시 도인데 줄여서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특광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구도입니다. 구도가 과세 주체고,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얘네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서너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요. 또 가장 많이 또 출제가 되어 왔고, 또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냐면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출제 문항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수강생들 중에 교수님 이거 출제 문항수 작은데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계시는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과 종부세는요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공부할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는 10분이면 정리되는 10분, 15분이면 정리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10분, 15분 정리하면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뭐하러 제껴요, 여러분들? 금방 나중에 공부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바로 수업 잘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10분, 15분만 막판에 정리하면 10분 정리, 15분 정리해서 한 두 문제, 최소 두 문제, 세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28회 시험 때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몇 년을 고생하셔가지고 이번 1월 10일 날 1심 판결이 난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데,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는 제끼는 세금이 아니라 나오면, 특히 이런 등록면허세는 문제는 어렵지 않고 지문도 짧아요. 되게 문제가. 그러면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문제 한 20초 만에 문제를 풀면서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해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120초 중에서 20초의 문제를 두 문제 나오면 등록면허세는 풀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면 100초가 남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른 공식법 문제나 저 문제 시간을 할애해서 등기법을 천천히 고민하면서 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들 제끼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부동산 우리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얘네들 한번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등록명세. 항상 얘네들요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부동산 양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처분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 시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 공부를 합니다. 30회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어떤 문제 나왔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는 공법 문제도 나오고 세법 문제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민법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법하고 세법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게 자주 등장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30회 시험에서 세법 문제 나왔다고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어떤 문제 나왔냐? 다음 하나씩 가로놓기 하는 건데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그랬습니다. 얘네들 중에서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놓기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물어봤어요.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놓기가 부동산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거? 양도소득세. 이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거 채워넣는 문제가 30회 시험 부동산 학개론 문제였습니다. 아유 이거 상식이지 여러분 기초과정만 배웠어도.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자 또 30회 시험의 세법에서는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오늘은 요거만 딱 알고 일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교재는 20페이지 자 제1장 기본서 제1장 조세 기초이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펴놓으시고 고개 한번 드시고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목 운동부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목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데 뒤에 처음 오신 분들은 창피해서 그러시는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몸이 이제 찌뿌둥해지시니까 다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반갑고 또 공부했던 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차분히 1, 2월 달부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12월 달에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12월 달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분이 계시는데 12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자, 지금부터 1월부터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충분히 그러면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조세 총론 또 지방세, 국세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세 총론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아까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조세 총론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세 의의를 공부합니다. 조세 총론에서 조세란 게 어떤 거냐, 이런 거 아니냐, 조세란 게 뭐냐, 의의를 공부하는데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조세의를 읽으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조세의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하나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하는데 조세 분류는 또 30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조세 분류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틈틈이 조세 분류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세 징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세요.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은 안 넘기셔도 나중에 다 별표시되고 또 해드립니다. 그 해당 부분에서 징수 방법이라는 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과세 주체 아까 국가나 지자체가요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발부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때가 되면 세금 내라고. 그런데 그런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 중요하고요. 자, 여기 징수 방법에서 파생되는 건데 가산세라는 게 있고요. 또 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그러면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요 가산세에 관해서는 2020년 올해 또 개정세법 내용이 있고요. 자, 등등. 그래서 요 징수 방법 가산세와 가산금 이것은 시험에서요. 올해 또 31회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보시면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납부할 의무가요. 또 일정한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요게 한번 최근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멸 부분에서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28회 때 소멸해서 출제 가능성은 높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는 제가 성립 확정해서 출제 가능성 높다고 그랬습니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립해서 29회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30회 시험 앞두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요 동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30회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확정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30회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 동네는 어떻든 간에 그래서 30회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성립 확정과 관련한 부분 또 소멸에서 또 관련한 내용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이 또 31회 시험에서는 또 대단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더. 자, 그리고요 우리 세금 있잖아요. 세금 조세 채권이라고 하는데 자, 국세, 지방세, 우리 세금은요 담보가 없이도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그랬을 때 그 매각 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채무는 1억인데 매각 대금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남으니까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내일 가져갈게요. 바쁘니까 이러는데 근데 반대로 매각 대금이 1억인데 채무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매각한 대금에서 우선해서 가져갈지 순서를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세금은요. 국세, 지방세 같은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해서 가져가요. 담보가 없이도 세금이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또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보다도 매각대금에서. 그랬을 때 이 국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예요.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여기서 나왔고요. 또 30회 시험에서 또 예외에서 또 나왔습니다. 문제가.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31회 시험에서는 또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어떻든 간에 공부는 하긴 합니다. 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요. 권리구제. 우리가 권리구제. 조세 불복 절차라고 하는데 조세 불복 절차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요.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나만 쇠고랑이지 뭐. 자,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세금에 관해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조세 불복 절차. 여기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다가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드리겠지만 13회 시험 때 그 13회 시험을 앞두고서 13회요. 지금 31회 시험 앞두니까 13회 시험이면 진짜 옛날이네요. 제가 파릇파릇했던 그때고 제가 강의 막 시작했을 텐데 13회 시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13회 시험 때 제가 시험 앞두고서 어떤 선배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출제 의원 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요번에 또 문제 도는 거 없어요? 막 하면서 어떤 게 유력시 되느냐. 자, 자주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어떤 게 유력시 되느냐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뜸들이다가 나한테만 진짜 천기누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요번에 권리구제 부분에서 안 나왔던 권리구제 부분에서 요번에 출제한 사람이 출제 교수가 이쪽 부분의 문제가 이쪽 부분의 문제를 최근에 출제한 게 있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뭔가 나한테만 천기누설처럼 하면서 여기서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강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제가 시험 한 2, 3주 앞두고서 불이 나게 제가 강의했던 곳에 학원 수강생들한테 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요거 관해서 OX 만들어가지고 급히 보고하라고 막 돌렸거든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그래서 23회 시험 때 또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13회 시험 그때 이후로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은 안 믿고 나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철저히 분석해서 나만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요. 근데 걸리고 23회 때 나오고 그 이후에 25회인가 26회 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뭐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게 또 30회 시험에서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서 나왔는데 31회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조세의 분류 부분에서 또 30회 나오고요. 의외로 이제 30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31회 시험은 2문제 정도,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가 되고요. 그 외에도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딱 한 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 총론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그 목차 내비게이션과 함께 경향 학습 전략 핵심 개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1페이지 제1절 조세 개념입니다. 조세란 게 뭐냐? 그래서 조세 정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요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예고한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조세의 특징을, 의의를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 교양 삼아서 밑줄 긋고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해서 막 밑줄 긋고 싶어도 줄 긋지 마시고 처음 오르신 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또 넘기면은 용어가 나와요. 22페이지 핵심 용어 정리 용어 나오는데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는 읽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세법적인 용어도 나오고 민법적인 용어도 막 나와요. 이제 공시법적인 용어도 나오고 공법적인 용어도 나오는데 처음에 그런 거를 막 그렇게 막 세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이건 세법에서는 안 나오는 용어인데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막 그 의미를 생각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목 다 공부가 되면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다 대부분 알게 돼요. 그래서 또 느껴지게 되고요. 이것을 처음에 느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첫날 강의 딱 끝나면 수강생들 중에 그런다고 그랬죠. 저한테 교수님 어려워요, 세법. 어려워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리가 안 돼요. 뭐 이런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어려운 내용을 오늘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낯설고 과목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생소하고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항상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지만 생소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양가로 5번까지는 교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세요.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로 6번만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요건 어떤 거냐면 양가로 6번은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이에요. 세금 납부 이행의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네.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이요. 제가 오늘은 그 핵심 요약 정리 원래 자료를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한 거를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뜻깊은 연말 연시 30일이라고 1월 1일 날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건 뭐 다음 주에 그래서요. 여러분께 다음 주 제가 이제 무슨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개인 카페에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올려놓겠지만 그걸 먼저 보셔도 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은 조세 총론 부분,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을 강의한 내용 요약을 여러분께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PPT도 그렇고 자료도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한번 보세요. 다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은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는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화폐 경제 시대니까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거지 뭐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삼아 얘기하지만
취득세 500만 원 낼 거 있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 양돈업자는 돼지, 자기가 키우는 돼지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저 시군구청 세무과 공무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자 받으세요, 마리당 얼마씩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거슬러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금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요, 또 일시불 납부요,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납,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 세금을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 납부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오늘 용어 설명 처음 오신 분들은 물납과 분할 납부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고,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그리고요, 아무 세금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납과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이 법에 딱 정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요,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물납에 관한 요건, 자세한 요건을 알고 있는지 30회 시험에서 재산세에서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분할 납부에 관한 요건과 자세한 절차 내용들, 이런 것들이 31회 시험에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2020년 개정 내용도 있고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뭐만 알고 가냐면 용어 익히면서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이요, 얘네들만 좀 알고 갑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만 허용되냐면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안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등 다른 세금은 물납 안 되고,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물납은 취득세, 재산세 하나여 허용되고 있다. O, X, X입니다. 슬쩍 다른 거로 끄집어냅니다. 다른 거 같이 껴넣어요.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국세에서는요, 세금,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국세 세금들 중에서 물납은 어떤 세금만 허용되냐면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이런 세금은 안 됩니다.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O, X요. X.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다른 세금 안 되고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일시불 납부 원칙으로서 분할 납부요, 허용되는 세금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요, 지방세에서 분할 납부는 일단 재산세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있지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자,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있죠? 분할 납부 허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또 그 다음에 상속세, 또 그 다음에 증여세 허용이 됩니다. 또 뭐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드리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오늘 이따가. 등등해서 얘네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방세와 국세에서 물납, 분할납 허용되는 세금들을 다르게 그러면 한번 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로 주요 세금들, 우리 주요 세금들 한번 살펴보시면 다시요. 한번 봅니다. 물납 허용되는 세금들 한번 OX로 보겠습니다. 취득세, 물납이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OX요. X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요? OX요. X입니다. 재산세요? O 허용되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됩니까? 예? 금방 봤잖아요. X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허용됩니까? X입니다. 허용 안 됩니다. 물납. 상속세 허용됩니까? 네, O 상속세 허용됩니다. 자, 증여세 물납 허용됩니까? X입니다. 허용 안 됩니다.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이니까. 그 다음에 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정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법인세나 이런 애들은 생략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요. 일시불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납부요. 취득세 허용됩니까?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네? X입니다. 등록면허세? 분할납부? X입니다. 대답 안 하시고 구경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강생의 모습입니다. 구경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들으실 때는 아 그렇구나 알겠는데 여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뭘 배웠나 내가 오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 자꾸 같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세법을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어디 도서관 가서 공부를 따로 하시려고 해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분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세법을 독서실 가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합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세요. 그냥 던져놓고 세법 같은 거 하면 던져놓고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아침에 오늘 세법이구나 해가지고 그때서야 책을 다시 일주일 만에 만져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은 언제 공부하시려고 여러분이 언제 공부하셔야 돼? 지금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외우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 시간 이런 거 나오면 외우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시고 나중에 저랑 같이 복습하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분할납부 O예요, X예요? O 허용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 O, 증여세 O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지방세에서 그럼 뭐 재산세를 고르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국세 중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그럼 뭐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용되는 세금 여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은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세에 의해서는 시험에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앞부분까지 양가로 5번까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세란 게 이런 거 아니냐 한번 처음 공부한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이거 보고 좀 쉴게요. 양가로 6번입니다. 조세는 금전적 급부가 원칙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세목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행 세법에서는 밑줄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뭐 재산세, 국세 중에서는 뭐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밑줄짝입니다. 그리고 핵심 물납과 분할납부. 자, 물납이 뭔지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분할납부,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 용어 설명드렸고 읽어보시고 허용되는 세금들 그 표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 하나 해놓고 여기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있잖아요. 표가 있잖아요. 22페이지 맨 아래 여기다 별 표시 하나 해놓고 자 설명 제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5회 때 출제됐던 문제 한번 봅니다.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 그랬습니다. 기억번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물납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는 국세인데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니까 당연히 아니고 니은번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분할납부는 되지만 그래서 탈락이고 하여튼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상속세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고 취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되고 분할납부 됩니까? 안 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재산세 어떻든 간에 재산세 허용됩니까? 예, 물납 분할납부 모두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속세 없으니까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뭘 고르시면 돼요? 재산세요. 자, 그리고 미음번 지역자원시설세 세금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안 배웠죠? 뭔지 모르지만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는 어떤 거? 재산세만 고르시면 되는 거고 상속세 없으니까 다른 거는 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리을 번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2절 조세 분류인데요. 저를 고개 들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어떤 세금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지, 자, 또 출제 비중,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얘네들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총론에서 어떤 걸 공부할지 소개해드렸고, 또 조세의회에서 납부 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 용어 설명드렸고, 허용되는 세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 자, 그러면 다시요. 여기 아까 적어드렸던 거 표.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는 물납 X, 분할납부 X입니다. 등록면허세 물납 X, 분할납부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 분할납부 O.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납부 O. 상속세 물납 O, 분할납부 O. 증여세 물납이요 X, 분할납부 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잠깐 쉬었다가 23페이지 제2절 조세의 분류,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